이제 한시미학 산책 제가 발췌한 부분 중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예. 사물과 자의 접속, 정경론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경물,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하고 자아가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시정이 일어난다는 거에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스몰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묘합 무은이라고 해서 가장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잘 쓴 시는 정하고 경이 절묘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 어, 가장자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어난 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그러니까 시인의 뜻, 이 가운데 사물이 드러나 있고 사물을 묘사하는 가운데 또 시인의 어떤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책을 실제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묘화무 가장자리가 없다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문심조롱을 쓴 위협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삼형시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물이죠. 경치 혹은 사물, 시의 매개이다. 객관적 상관물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거는 시의 배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둘이 합하여서 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몇 마디 말로 만 가지 형상을 부려서 원기가 혼성하니 그 넓음이 가없다.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무심히 경물과 마주했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이라는 것, 이 사물이 바로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그 정의 매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청나라 왕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과 경은 둘이지만은 실제로는 나눌 수가 없다. 시에 뛰어난 자는 이 둘을 절묘하게 결합해서 가장자리가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빼어난 시는 정 가운데 경이 있고 경 가운데 정이 있는 묘한 무운이 생겨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 경을 묘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이 드러나는지 혹은 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의 경이 어떠한 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총 5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제일 마지막 거는 조금 이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시를 제가 거의 봤는데 이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에 대부분 해당이 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앞에 3개를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이 따른다. 정이 따르는 가운데 경이 생겨난다. 그리고 경을 접촉하고 난 뒤에 정이 생겨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어떤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렇게 시를 창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거를 보편적인 경우인데 어떤 경우인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으로서 경에 들어간다. 그리고 경은 따르는 것일 뿐 정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을 머금고 그 정을 그 사물 경에 투사해서 드러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무라일체의 경지. 그런데 실제로 무라일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표현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표현 여러분 쓰지 마세요. 무라일체 이거는 너무 크리셰이라고 하죠. 그죠? 예. 진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제 말을 하려면 정경교융 그러니까 정과 경이 서로 융합이 되어 있다. 무라가 합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정과 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인지 시 속에서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시를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겠고요. 네 번째의 경우에는 경만 이게 전부 뭐냐면은 경만 단지 묘사를 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정이 드러나 있다. 경만 묘사했지만 정이 드러나 있다. 이 밑에 거는 반대겠어요. 정을 드러냈지만은 주로 자기의 감정만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경이 핍진하게 이제 정을 묘사함으로써 사물이 어떤 지경인지 그 상태에 대해서 상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 2, 3, 4번에 집중을 하겠는데요. 우선 사물을 보고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네, 이 작품인데요. 송희갑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고 언덕에는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봄이 온 겁니다. 그죠? 수양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거는 뭔가 이 수양버들이라는 것, 꽃이라는 것, 이게 이제 객관적 상간물이거든요. 그죠? 이별의 정을 안타까워서 홀로 한숨 내쉰다 해서 이런 사물을 보고 감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물을 보고 감정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팡이 굳이 짚고 문나서 바라봐도 그대는 오지 않고 봄날 해만 저문다 라고 해서 시를 끝맺는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어, 경을 보고 정이 드러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 시는 잘 쓴 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죠. 그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는 거는 사실 글쓰기 자체도 너무 밋밋하고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어요. 자, 이 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 사실 보면은 어, 강가 비탈이 가파른 겁니다. 그죠? 높았다가는 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 자체에서 벌써 인생의 험로가 어떤 때는 인생길이 참 살기 힘들어서 예, 힘들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낮아지니까 인생에 조금 희로애락 중에서 약간 즐거움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근심 슬픔이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근심이고 요거는 슬픔이 아니고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좀 이렇게 요걸로 이제 벌써 이런 사물을 드러냄으로써 이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행인이 가고 나서야 이제 물새가 울음을 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죠? 예. 세간의 근심, 슬픔이 언제 닿을지 이게 지금 세상살이가 너무 높았다가는 또 이 슬픔이 아니라고 했죠. 근심과 즐거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오는데 참 인생 살기는 조심스러운, 그렇다 보니까 필마로 다시 오매 마음만 이렇게 심란해지는 이런 광경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일구 때문에 첫 번째 이 행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의 시보다는 할 얘기도 많고 더 잘 쓴 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일행 같은 경우에 경무를 묘사했지만 사실은 이 전체 시를 관통하는 어떤 시인의 어, 그 주제를 전달하는 의식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홍기달 시를 보겠는데요. 이 앞에 두 시는 사실 조금씩 뭐 잘 쓰기도 했고 못 쓰기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둘 다 평범한 시인데 홍기달의 이 시는 그야말로 잘 쓴 시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벽녘 배 위에서 일어나 가지고 푸르른 등불 보며 마주 앉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두 행에서 시인은 아무런 자기의 감정을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벽녘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 배 위에서 이렇게 살짝 일어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새벽녘에 배 위에서 일어났으면 아무도 없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푸르른 등불이 그런데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이제 마주 앉았어요.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충분히 짐작되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작가가 노리고 있는 효과인 겁니다. 닭 울음에 개 짖으니 마을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은하수로 물이 맑은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3949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대꾸가 나옵니다. 닭 울음에 어떻다는 걸 알고 은하수로 또 어떻다는 걸 안다 해서 대꾸가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닭 울음하고 개 짖는 거 이거는 예, 이것 때문에 마을이 가깝다는 거를 안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이게 이제 대단하다. 은하수가 물에 비치는데 은하수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수라는 것 자체가 성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구름처럼 어슴푸름하게 보이거든요. 그게 물에 비쳐서 보일 정도라면은 그 물이 얼마나 맑다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예, 이렇게 산뜻한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에 반면에 이제 이거는 아무나 해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시인이 어, 지금 이렇게 이런 광경을 포착을 딱 해가지고 자기 글에 담을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홍기달 이 사람은 서거정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독자를 쓴 서거정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사실 서거정보다 어쩌면 시를 더 잘 썼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김종직, 홍기달, 서거정 이 세 사람이 당대 최고였는데 시만 얘기를 한다면 홍기달이 아마 최고가 아니었을까. 바로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늙음과 질병만이 이 몸을 따르고 손꼽아도 친구는 몇이 안 된다. 이것도 이제 이것만 보면 대꾸 안 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대꾸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십시오. 세상 일에 세상 일이 또 내 마음을 돋우는데 동력해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슨 일로 배 위에서 밤을 지새웠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여러분. 독자라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제대로 된 독자라면요. 축축하고 서늘한 서리 새벽에 일어나니 밤이 아직 깊어 있는 상태고 조금이라도 따뜻해질까 싶어 등불과 마주한다. 이게 뭐 따뜻해질까 싶어 일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일어났는데 보이는 게 등불인데 그냥 등불 쪽으로 이렇게 몸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어, 빛이라고는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몸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가물거리는 등불을 보다가 시인은 허망한 느낌이 일었다.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하신 겁니다, 정민 선생님. 이구의 상대란 말에 그 허전함을 담았다라고 파악을 또 하셨고 이런 것들 그죠? 인가가 멀지 않았고 강물에 은하수가 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참 강물이 맑구나. 예, 여기서 허균이라는 분 이분 누구예요? 홍길동전 쓴 그분 맞습니다. 이 사람이 국조시산이라고 하는 그 시 산문 시의 선집을 냈는데 이게 정말 선집을 잘했어요. 허균은 너무 개성이 뛰어난 작가였기 때문에 당대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인물인데 이분의 재능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지만 이 국조시산이라는 시선집에도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시에 대해서. 가을 경치 묘사가 기가 막힌다. 이 천재가 이 정도의 평가를 할 정도로 이 위의 시는 잘 썼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말했던 바로 이 두 부분 때문입니다. 요거는 조금 평범할 수 있지만 바로 요 부분까지 넘어가면서 대꾸를 이뤄서 평범함이 신선함과 같이 만나서 이 느껴지는 이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가을 새벽의 해맑은 경치 경 자연스레 자신을 돌아보는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뭐 이것뿐이라는 거죠. 벗도 없고 제 몸 하나 갈무리하기 버거운데 세상 일은 더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이때 동편에서 붉은 해가 딱 솟아오릅니다. 이것은 한가닥 희망인 거죠. 그죠? 실망하지 말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고 몽롱하던 사물이 새벽 첫빛에 비로소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광경을 이 시는 절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민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끝을 맺냐면은 첫 네 줄의 경으로 시상을 열었고 다음 세 줄로 정을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경을 다시 끌어와서 이 전체적인 그 의경을 반전을 시키는 그래서 앞뒤의 경으로서 중간에 작가의 감정을 싹 감싸 안으면서 슬픈 감정에서 희망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의 결말을 제대로 맺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음, 경을 보고 어떻게 정을 드러내는지 새 시를 통해서 그 방법을 다루었고 여러분들이 시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시를 분석하는 글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으면은 정말 금상첨화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이제 마치고 남은 부분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